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얘기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미국 부동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점에 가도 책도 많고요. 또 유튜브에도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데 과연 미국 주택 구입이 가능한지, 위험하진 않은지, 번거롭진 않은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재미 변호사, 존청 변호사를 모시고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청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주로 하는 일은 이 한국과 미국에 거쳐서 발생하는 뭐 조세, 회계, 법률 쪽에 네. 있어서 필요한 전문가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요즘에 이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요즘에라기보다는 네. 지난 몇 년을 놓고 보면 굉장히 트렌드가 된 것 같다라는 그런 걸 체감합니다. 네.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네. 물론이죠. 당연히 가능하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나요? 한국인으로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뭐 1차적으로 물론 미국 내에서의 뭐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룰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도 한국에서 자금을 이동하는 것들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자금을 이전할 때 당연히 중요한 거는 이 자금이 세금을 잘 낸 돈이냐라는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투자 목적에 대한 걸 또 소명하는 절차가 들어가는데 그게 부동산 목적으로 들어가건 아니면 일반적인 투자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들어가건 그 다음 단계로서는 뭐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좀 하나하나씩 좀 질문 드려볼 텐데요. 자, 우선 제일 우선적. 미국 부동산 투자 매력이 있습니까? 미국 부동산 투자만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네. 그냥 미국 투자 일반으로 확대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뭐 제가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간 이민 1세대로서 20년 가량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갖는 어떤 사람들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좀 뭐 이빠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낯간지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뭐 1등 국가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그게 뭐 내가 기업을 하건 최종적인 어떤 목적지를 미국으로 둔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뭐 나 자녀 교육을 한다 그래도 또 미국에 교육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이게 투자처로서도 관심을 갖는 게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이 갖는 어떤 안정성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난 기간을 놓고 보면 사실 어떤 수익률에 있어서도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네. 꼭 안정적이기 때문에 보수적이라서 수익이 낮다가 아니라 그런 수익률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다 보니 관심을 갖고 또 게다가 달러 베이스의 자산이라는 게 갖는 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안정성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세금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뭐 미국이 조세 면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 유명한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네. 싱가포르나 뉴질랜드.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도 못지않은 여러 가지 세무상의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거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네. 뭐 외국인이라도 상당 부분 누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합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미국 주택을 한번 구입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외국인들은 특별히 더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하면 일단 당연히 지역과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대상을 뭐 레지덴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오피스와 같은 커머셜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텐데요. 네. 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우리가 제안서를 낼 것이고 그게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억셉트가 되면 한국하고는 좀 다른데요. 네. 이 에스크로우라고 하는 중간자가 이제 딱 끼어들게 돼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 한국은 뭐 바이어와 셀러 간에 직접 거래를 통해서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런 단계에서 건물에 하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누구의 책임 소재로 하느냐가 좀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미국에서는 이제 에스크로우를 통해서 중간자로서 그걸 평가하니까 그런 부분들의 안정성이 있다 하겠고요. 네. 뭐 그렇게 되는 것들 그리고 그 에스크로우가 열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클로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건물에 하자도 있을 것이고 바이어가 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면 클로징이 되고요. 네. 거기서 이제 매수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뭐 바이어로서 추가되는 그런 규정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매각을 할 경우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별 법이라 그래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구매자로서는 그 정도 과정을 일단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래도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게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뭐 돈이 부족하니까 대출도 받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대출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대출을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받을 수 있느냐.
답은 사실 yes and no예요. 네. 공식적으로는 여러 은행들이 뭐 가능하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실제 체감하는 면에서 보면 이게 결국 이 미국의 론이라는 것도 모기지라는 게요. 결국 이 에셋 가치,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 빌리는 사람의 어떤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신용도, 하다 보니 네. 신용도를 가지고 하다 보니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몇몇 은행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의 그런 경제 활동들을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한국에 미국계 지상사 은행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은행들은 이걸 한국에서 언더라이팅 과정을 거치건 아니면 한국의 그런 자산이나 경제 활동을 인정해 주건 그런 방식으로 하긴 하고요. 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이 펀딩에 대해서의 방식은 일단 현금으로 구매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임대부동산 또는 투자부동산으로 쓰는 거잖아요. 거기서의 현금 흐름을 일으키고 그게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 보통 이제 리파이낸싱을 받을 때 네. 2년 정도의 텍스 리턴, 텍스 그 보고를 요구를 하니까요. 그때 이제 다시 리파이낸스를 하고요. 간혹 가다가 미국에서는 이제 그 프라이빗 랜딩이라 그래서 뭐 한국어로 하면 사채인데 사채하면 좀 무시무시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반 금융기관에서의 언더라이팅 과정을 훨씬 더 덜 거쳐도 되는 그런 식의 임시 펀딩 방법도 있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대출이 가능하긴 한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구나. 그리고 미국 부동산은 사실 이거 어떤 양도 차익 파는 것보다는 어떤 월세 소득이 굉장히 세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미국은 이 담보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통해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게 워낙에 일반적이다 보니 내 투자금 대비 그 월세 수입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비중이 한국에서의 상황과 비교하면 현저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미국의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가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양도 차익에 대한 기대를 하고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렇진 않고요. 네. 은퇴를 감안해서 아니면 나의 수동적인 소득, 뭐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는데 그걸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이 렌탈 프로퍼티에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월세가 한 어느 정도 나오나요, 대략? 꽤 높은데요. 네. 뭐 저희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보면 대략 집 가격이 한 100만 불 정도 한 집도 네. 일반 싱글 뭐 한 콘도 뭐 타운홈 뭐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가 한 5천 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100만 불 투자라 해도 이 100만 불에서 내 현금, 내 자기 자금으로 다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걸 그렇죠. 감안하면 임대 수입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월세는 분명히 높네요. 예. 그런데 걱정되는 게 또 그겁니다. 사실 저도 집을 세줘 봤는데 세입자들이 수시로 전화를 해요. 뭐 고장 났다 그러고. 근데 미국에 있는 걸 한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다가 사실 정답이긴 합니다만 네, 이걸 뭐 당연히 그렇다 보니 테넌트에 대한 심사도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한국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관리회사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체 임대료의 뭐 몇 퍼센트를 이제 관리비로서 그들에게 이제 맡기고 그들이 뭐 테넌트 심사부터 임차인 심사부터 뭐 이후에 전체 과정을 해준다라는 거니까요. 뭐 물론 이제는 미국의 뭐 친지들 중에 한두 명씩은 있으니까 그렇게 가족들을 활용해서 도움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라 해도 어떤 서비스 회사를 활용한다 정도가 되겠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개인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법인 있고 트러스트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게 좋습니까? 거의 제가 이제 관찰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으로 투자를 하세요. 네. 네.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 투자 수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보다는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이 법적인 리스크죠. 결국은 이게 투자 부동산이고 결국은 이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경제 활동인데 여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리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의 경우에는 보호가 안 된다는 거. 네. 물론 뭐 보험을 통해서 일부 상쇄를 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리스크가 있고요. 그보다 더 큰 거는 사실 과세에 있어서의 문제거든요. 예컨대 홍길동 씨가 한국인 홍길동 씨가 미국의 부동산에 직접 돈을 주고 사면 이걸 어떤 때는 뭐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한국에도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분이 뭐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는 어떤 가족 친지들에게 증여를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과세가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법인의 형태로 소유를 하고 그 법인의 지분을 증여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과세가 안 돼요.
지분은요. 그걸 평가해서 과세하는 게 없군요. 그러면. 그게 미국 세법, 증여세법의 특수성이긴 한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외국인의 경우, 네. 증여자가 외국인, 레지던트가 아닌 경우에는 미국에 위치한 유형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식은 무형자산으로 간주가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한 만약에 뭐 예기치 않은 변고가 있어서 사망의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하면 회사만으로도 상속세에 부과 대상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법인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을 해야만 하는데 뭐 대개의 경우는 트러스트가 더 바람직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사망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주고자 하는 상속인이죠. 상속인에게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유언장을 남기는 경우라 해도 네. 이게 정말 본인의 돌아가신 분의 유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법적인 절차가 들어가는데 이걸 프로베이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고통스러운 게 진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너무 명백한 어떤 상속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증명해야 되는 게 시간 면에서도 1년, 2년 걸리고요.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좀 번거로운 그 상황이 발생하는데 네. 이건 외국인이 투자한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도 고객들 중에 그래서 어떻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이 프로베이스를 진행해드리는데요.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렇군요. 이걸 피할 수 있는 것이 트러스트를 통해 소유하는 거다. 그래서 네. 요약을 하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건 이건 개인의 투자보다는 법인 또는 트러스트 또는 법인과 트러스트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좀 더 법인이 간편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예. 한국도 이제 한때 주택에 대해서 이 법인을 세워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다가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에서 법인 투자를 굉장히 강력하게 막고 있거든요. 불리하게 해서 미국은 아직 그런 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국 부동산을 살라 그러면 또 여기서 송금해야 되는 절차도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뭐 문제는 없습니까? 앞서 잠깐 말씀 나온 것처럼 송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가와 국가에 걸친 거래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한국을 벗어나는 그런 자금이고 네. 미국에 들어가는 자금이란 말이죠. 근데 두 번째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이게 뭐 이상한 나라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건 없고 나가는 부분인데요. 결국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다 세금을 낸 돈이냐. 그건 이제 세무서 여기서 이제 클리어런스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되고 나면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거와 별개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소명해야 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그게 상대적으로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가장 큰 부분은 결국 이 돈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잘 조성된 세금을 낸 돈이냐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재미 변호사 존청 변호사와 함께 미국 부동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존청 변호사의 미국 부동산 얘기는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